빌헬름 카이텔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육군 원수로 국방군 총사령부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는 1882년 9월 22일 지금의 독일 니더작센주의 바트간데르스하임의 소도시인 헬름시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산층 지주였던 칼 카이텔과 그의 아내인 아폴로니아 기세링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살기를 원했었는데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1901년에 프로이센 군대에 장교생도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도에 볼펜비텔에 있는 제46 니더작센 야전포병연대에서 부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서부 전선에서 복무했으며 플랑드르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카이텔은 1919년 프라이코프의 일원이 되어 6년 동안 다양한 연대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이곳에서의 경험과 인맥이 추후 고위직으로 갈 수 있었던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3제국의 초대 육군 총사령관을 지냈던 베르너 폰 프리츠 장군의 추천으로 1935년 카이텔은 육군, 해군, 공군을 감독하는 제국전쟁성의 무력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가 임명된 시기인데요. 그가 임명되었을 때는 군부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을 때였고 1934년 힌덴부르크 사후에 군부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가진 히틀러가 총리와 대통령직을 겸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는 1933년 나치가 집권할 시기부터 열렬한 나치의 지지자였고 친나치 계열의 장군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에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1938년 히틀러는 전쟁성을 국방군 최고사령부로 개편하고 그 총사령관으로 카이텔을 지목합니다. 히틀러는 그를 왜 지목했을까요? 1935년 그가 무력국장에 추천되었을 때 히틀러가 이야기했던 조건 때문일 것입니다. 히틀러는 똑똑하지 않으면서 군부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했었습니다. 허수아비 총사령관을 세우고 자신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카이텔은 그런 히틀러의 의도에 아주 부합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야전 사령관이었던 클라이스트는 카이텔이 총통에게 무조건적인 예스맨 태도를 보인다며 그를 히틀러의 어리석은 추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카이텔은 이름과 관련된 별명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복을 입은 추종자라는 뜻의 라카이와 그의 이름인 카이텔을 합성하여 라카이텔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나치의 핵심 인물이었던 헤르만 괴링도 카이텔의 태도를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언어적 모욕을 당했을 때도 그 태도를 유지했다고 하니 인내심 하나는 정말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6개월 전인 1938년 3월에 카이텔이 얼마나 실권이 없던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령하였는데요. 국방군 총사령관이었던 카이텔을 제외하고 육군 총사령관인 브라우히치와 참모총장이었던 할도만을 불러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이텔은 이 사실도 폴란드 침공이 개시된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국방군 최고사령부가 이전의 전쟁성을 대체하는 자리이자 기존에 존재하던 독일 육군 최고사령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기관이었지만 정작 국방군 최고사령부가 하는 역할은 너무 모호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의 협조와 통합작전에 있어서 중재는 할 수 있지만 각 군 모두 최고사령관과 최고사령부와 참모본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임무형 전술에 따라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국방군 최고사령부의 위치가 히틀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기존 군부 임원들로 이루어진 육군 최고사령부를 견제하기 위해 조직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방군 최고사령부와 육군 최고사령부가 지상군 작전에서 명목상으로 교류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육군 최고사령부가 지상 작전을 주도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칼텔과 국방군 최고사령부에게 첫 임무가 하달된 것은 노르웨이 침공 때였습니다. 독일의 노르웨이 침공 목적은 북해를 통한 안정적인 전략물자 확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소련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침공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 듯합니다. 이렇듯 미래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임무가 국방군 최고사령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듣고서 짐작하는 문제점이 하나 떠오르시지요? 국방군 최고사령부는 육군의 최고사령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부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방군 최고사령부에서 각 군의 사령부로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해한 상황을 히틀러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도대체 그는 왜 국방군 최고사령부로 이 명령을 하달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독일에서 노르웨이를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이지요. 육군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제해권과 제공권이 확보가 되어야만 상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전 시대의 전쟁들과 가장 크게 달라진 양상은 바로 제공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개시되었을 때 동원된 육군, 해군, 공군이 카이텔을 곤혹스럽게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광석과 같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석권했지만 각 군의 알력으로 충돌이 많이 일어났고 카이텔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카이텔은 독일의 항복 이후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 전쟁의 계획과 개시 및 수행,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이 4가지의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는 단지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었을 뿐이라고 변호를 하였으나 이 변호는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국제군사재판소는 군사적 변명이나 정당화 없이 의식적으로 무자비하게 자행된 충격적이고 광범위한 범죄에 대하여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안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선고 이후 카이텔은 교수형 대신 총사령을 요청하였으나 이조차도 거절되었습니다. 카이텔은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축복이 모든 독일인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200만이 넘는 독일 군인들이 아버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제 나도 아들들을 따라간다. 모든 것은 독일을 위해. 이 말을 마지막으로 그의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날 사형은 고의적으로 잔인하게 설계된 교수대에서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에 동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가장 큰 죄를 지은 히틀러는 비겁하게 자살로 처벌을 피해갔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